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소식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등 국내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토요 와이드와 뉴스 리뷰, 주말 오후 1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주에 9월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라는 소식과 외환당국이 지난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54억 9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미 재무장관이 지난 9월 30일 전화회담을 갖고 외환시장과 관련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과 법원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횡령에 관련 공소장 변경과 재판 속행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9월 무역 적자가 3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6개월 연속 적자라면서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574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8%가 늘어 역대 9월 중 최다라고 하지만 9월 무역 적자는 3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288억 7,600만 달러로 이는 1996년 기록한 연간 최대 적자 206억 달러보다 약 82억 달러나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석유 제품과 자동차, 2차 전지 수출이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차 부품과 선박 수출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출은 19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수입은 612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6%가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수입이 7개월 연속 600억 달러를 넘은 상태로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년 전보다 81.2% 늘어난 17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적자폭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무역 적자 규모가 8월에 비해 50억 달러 이상 줄었고 대중무역 수지도 5개월 만에 6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최근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외환위기 직전에도 6개월 연속 적자를 냈고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에는 연간 132억 6,74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수출은 그리 늘지 않는 데 비해 수입이 많이 늘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수출 증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초 수출 증가율은 15%였지만 지난 6월 5%대, 8월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경제 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인데요. 무역수지 문제는 수출 부분과 수입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 원인을 따로 살피는 보도의 모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밤 8시 뉴스 리뷰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 차익을 공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지난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54억 9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결정기능 존중 원칙 아래 시장의 쏠림이 발생할 때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다수의 외환 보유액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외환 보유액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전화회담, G20 회의시 면담, 그리고 한미 재무장관 회의 등 세 차례 연달아 만났었다면서
한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불확실한 외환시장과 관련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제안하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은 미국 재무부 요청으로 성사됐다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고도 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전 관련 우려를 담아보낸 서한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의 전기차 업계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장관은 글로벌 물가 안정과 기후, 보건 이슈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달러 관련 총 매수액과 총 매도액 자체는 공표하지 않고 순 거래액인 차액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환당국이 지난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54억 9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청자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해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사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의 달러 순매도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요. 지정 요건 중 하나는 12개월 중 8개월간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한미 재무장관의 전화통화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까지 과거하며 고강도 긴축 중인 미국은 시중 달러를 늘릴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보도는 다만 당장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가 커질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내용을 분명히 밝혀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저녁 6시 뉴스워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그 동기가 오리부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그럴 줄 몰랐다는 분위기라는데요.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국고를 하루빨리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급 보류 계좌 관리를 담당하던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처음으로 국고에 손을 댔는데요.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한 범행은 한 번에 수천만 원으로 대범해졌고 반년 사이 46억 원이 됐고 지난 21일 마지막으로 빼돌린 돈은 4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이러한 일을 저지를 만한 마땅한 이유도 아직 알려진 게 없다는데요. 이혼 후 혼자 원주의 전세방에 살고 있었고 주변에 투자나 주식 등을 권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졌을 초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는 누구도 최 씨를 의심하지 않았다는데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씨를 붙잡는 것과 함께 횡령한 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금액이 워낙 큰 만큼 가상화폐 등을 통해 해외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경찰은 현재 지급 정지한 최 씨의 은행 계좌 10여 개의 내용을 받아 남은 액수를 확인 중이라며 곧바로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급 관련 부서의 전결 기준을 팀장에서 부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또 부서장과 담당자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교차 결제를 도입하는 등 지급 업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저녁 6시 뉴스워치에서는 법원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 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이어가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614억 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횡령액을 해외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동생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고 각각 323억 7천만 원, 총 647억 원의 추징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전 씨의 횡령 3건, 614억 규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앞서 93억여 원 상당의 횡령을 추가로 확인해 전 씨가 9번에 걸쳐 총 707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3자 24명에게 횡령액 189억 원 상당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검찰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고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공소장 변경은 범행 방법이 달라 한꺼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전하며 현행법상 1심 선고가 되면 추가 환수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제3자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구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더 진행해 변론을 제기하자는 것과 같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선고에 나섰으며 추가 부분은 별도 재판이나 2심에서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팀장이라는데요. 시청자들은 공적 업무를 담당한 공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팀장인 본인이 담당자로서 결제하게 되면 결제가 마무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는데요. 채권 압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 비용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계좌 정보를 자신 명의 4개의 통장 계좌 정보로 바꿔 돈을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혐의를 받는 팀장은 지난달 16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2억 원이 빠져나가고 이틀이 지난 9월 20일 업무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과 관련해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횡령 관련해서 보도 내용에서 환수 절차 및 공판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시청자들 이해하기에 약간은 선명하지 않은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시형제를 거쳐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189억 원을 모두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 제3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인 부패재산 몰수법은 제3자가 자신의 재산이 몰수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참가에 대하여 마약거래 방지법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 사건에서 제3자의 참가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 추징 보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법학부의 박유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유민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활로 찾은 맑은 기업과 먹구름 짙게 깔린 흐린 기업을 살펴봤고,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제시계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며 환율과 물가, 금리는 서로를 자극하며 밀어올려 기업과 국민 허리를 휘게 하고 수출도 내수도 시원찮아 재고는 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안개 거칠 날 기다리며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으로는 한화그룹을 소개합니다. 4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추진해 단숨에 조선 빅3, 국내 방산 원톱 올랐다는데요. 2008년 당시 협상을 포기하고 돌고 돌아 2조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는 독과점 논란이 없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 기업이 된다고 전합니다.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맑은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나투어, 모드투어 등 여행사들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일본 여행이 풀리며 대한항공 일본행 티켓은 8월 말 3배, 하나투어는 8배라고 합니다. 한일 간 정치적 갈등에도 경제 및 민간 교류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고 전합니다. 첫 번째 흐린 기업은 화재 참사가 일어난 현대백화점입니다. 월요일 아침 큰 불이 났고 진화 수색이 어려워 근무하던 7명이 사망했다는데요. 영업손실 배보상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배제 못할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은 정치권발 리스크 번진 네이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커져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데요.
후원금과 사옥 건축 허가 사이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샀다고 전합니다. 관련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음은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이 얼어붙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번 해외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지난달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합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해임 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역대 7번째이며 정치가 실종되고 대립은 심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았다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하는 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외교 대참사 욕설로 인한 국격 훼손, 대통령 거짓말로 인한 국민 기만 등 윤석열 정부의 칼춤을 멈춰 세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사태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에 법적 효과는 없으나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이라는데요. 과거 가결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6건 중 5명이 자진 사퇴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역대 정권 당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정치 권력 구도를 흔들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이어나가는데요.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의 실패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 경고했던 DJP 연합이 붕괴되었던 사례를 전합니다. 또 제3당인 정의당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는 것은 초점이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 건의안 표결 불참을 표명해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정의당은 이 같은 세태가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총극으로 끝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휘핑보이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 대치전선의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진정한 강자는 주변을 돌아보며 상하 좌우 관계에도 눈을 돌리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여야가 힘겨루기에 앞서 생사여탈권을 쥔 민심의 동향을 우선 의식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예, 내용 잘 봤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유빈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네, 저는 역대 정부에서 해임 건의안이 정치사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짚어준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각 정당은 각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확정된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의 사태를 보면 여야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국민을 정치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있진 않은지 조금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당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본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법학부의 박윤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까지는 지금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마시라. 다만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된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에만 연고점을 10차례 이상 갈아치우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모르고 상승하는 미 달러화 가치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달러화 초강세 현상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론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거침없는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에 이룰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달러 초강세 현상이 나타난 배경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원자재 수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4.7%에서 올해 8.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통화긴축에 나서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전 세계의 투자자금이 달러를 향해 몰려들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강달러 기세가 매섭게 이어지면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원화 가치는 유로나 엔, 위안화 등 다른 통화보다도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난달 4일 보도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더 약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된 탓이 크다고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7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75억 달러로 연간 최대 적자였던 1996년에 206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중국 경제의 둔화도 우리 경제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자체의 경제 둔화로 위안화가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의 약세가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주시죠. 네. 달러 강세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촉발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는 이른바 역환율 전쟁에 나서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환율 전쟁과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요인은 금융 부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가 상승으로 이미 공급망 위기를 겪던 국내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경색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자 각종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실물 부분에서도 반도체 생산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고 9월의 반도체 수출은 5.7% 줄어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대까지 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대외 여건 악화가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과 경상수지의 흐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 해외 대체 투자 손실 확대 등에 따라서 외화 유동성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기존 대외 리스크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악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해서 국내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킹달러 현상에 대한 미국 안팎의 우려 또 세계 각국의 대응책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달러 초강세 현상이 올 들어 확인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큰 문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18일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극심한 변동성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골칫거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 이사회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가 큽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의 경제 전망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나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강달러의 배경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은 러시아와의 경제전쟁 최전선에 있고 중국은 부동산 붐이 꺼지면서 몇 년 만에 최대 경제 둔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암울한 경제 전망 역시 달러를 추가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부스 경영대학원 라구람 라잔 교수는 과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과 강달러가 전 세계를 어떻게 강타했는지 언급하면서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취약성이 쌓여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는 이런 기업들이 갚아야 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련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처럼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보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3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SNS에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들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여러 언론이 김 전 차관의 발언을 이용해 환율 상승을 국민 탓으로 돌리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환투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는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8월에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은 기업 비율이 84%로 개인 비율인 16%보다 월등히 높아 기업의 달러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또한 개인의 달러와 예금 잔액 비율은 지난 1월 이후 올 들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금 잔액으로 보면 개인의 달러 사재기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들은 오히려 이익 실현을 위해 달러를 판 것입니다.
다만 해외 투자 급증에 따라 달러 매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쓰지 말고 잘못된 주장이 아닌지 잘 살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새겨야겠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